안녕하세요. 삼육중학교 학생 여러분. 오늘은 3학년 역사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54, 56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한 이야기, 그 스토리를 오늘 수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 배웠죠? 기억나세요? 저번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국사 시간에 1910년대에 그 어떤 독립운동 과정들을 배웠고요. 또 가장 유명한 3.1운동을 배웠습니다. 3.1운동 결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오늘은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완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54에서 56페이지까지 피세요. 오늘은 두 쪽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세 쪽을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공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명했던 지도자들, 활동했던 지도자들의 그 해방 방법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합쳐서 배울 거라 56페이지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요. 우선 임시정부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그렇죠. 3.1운동이 끝난 후 우리 좀 체계적인 독립운동 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내는 한성정부가 생겼습니다. 우리 3.1운동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우리나라 민족이 너무 독립에 대한 염원이 높구나. 독립에 대한 소망과 그런 어떤 그 열망이 높구나. 또 그거에 대한 행동도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좀 체계적인 독립운동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독립운동 단체, 독립운동 지식인들끼리 서로 모여서 만든 것들이 이 세 개의 조직인데 세 개 생긴 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쵸? 너무 분산되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합칩니다.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이 조직이 합쳐지어서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알고 있는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때 통합이 되면서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를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임시의정원, 법원, 공무원 세 조직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어요. 자, 임시의정원은 입법부고요. 그 다음에 법원은 당연히 사법부, 그 다음에 공무원은 행정부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법에 해당되는 역할을 세 개로 분리하는 것. 3권 분리. 기억나세요? 3권 분리.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을 것 같아요. 사회 시간에. 3권 분리. 법을 만들고, 법을 재판하고, 법을 행동하는 것들에 대한 그 조직이 다 어때요? 다르죠. 그거를 3권 분리. 왜 권력을 이렇게 법을 만드는 그런 행위나 어떤 그 재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들을 다 왜 부서별로 이렇게 분리했을까요? 그렇죠. 국민들의 주권을 인정해주고 국민들에게 압박하고 막 독재하지 않도록 그걸 막기 위해 이렇게 3권 분립을 운영했습니다. 아시죠?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권 분립을 토대로 한 민주공화제를 추진하는 그런 체계적인 조직 체계를 만들고 더불어 독립운동의 의지를 불살랐던 우리나라의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 독립운동사의 가장 체계적인 독립운동 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승만이 국무총리로 뽑히시고 그 다음에는 통합이 된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이 이제 초대 대통령 이동민과 국무총리 뽑히면서 운영이 돼요. 결국엔 또 아이러니하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실제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런 다음 이제 활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여기 보시면 행정, 외교, 군사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행정은 연통제, 교통국, 독립공채. 자, 연통제는 뭐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죠. 근데 독립은
중국을 시키는 게 아니라 바로 한반도에 있는 우리나라를 독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임시정부는 상하이에 있는데 독립은 한반도를 해야겠죠. 근데 왜 상하이다 했을까요? 우선 국내에다는 할 수 없잖아요. 국내에다가 하다 보니 일본의 감시 압박 때문에 제대로 활성화할 수 없고, 중국 상하이가 그나마 그때 당시에 뭐 프랑스 쪽 애들의 지역이었고 일본이 깊이 투입할 수 없었던 곳이면서 약간 상하이가 경제적 도시로 외국하고 교류하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하이를 선택했고요. 이 상하이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하고 연결할 수 있는 고리를 만들기 위해 만든 행정 조직이 연통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뭐 독립운동 자금을 받고 국내의 정보를 받고 그 국내 안에서 일어나는 독립운동의 그 활동들을 정보를 듣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정보를 또 거기다 가져다 주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기관, 연통제. 요거는 행정적인 개념이에요. 요거는 행정적인 개념이고, 그렇게 서로 소통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서로 소통하다 보면 뭐가 필요해요? 어떤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걸 교통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통신 시스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야, 지금 독립운동 자금을 어느 지역, 전라도 지역 누구한테 받아와라. 이 시스템은 요 틀은 연통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운영하는 디테일한 시스템은 교통국이죠. 그러니까 둘이 묘하게 비슷한 거예요. 같이 붙어 있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통치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채권입니다. 채권 잘 모르죠? 잘 이해가 안 가죠? 채권,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회사라고 치면 채권을 발행해서 우리 회사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으니 우리 회사의 채권을 사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한테 투자를 하면 몇 년 있다가 이 채권에 해당되는 돈 그 이상으로 이자를 붙여서 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어, 예. 이거 사면 내가 이 돈, 네가 샀던 돈보다 몇 프로 이상을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회사의 채권을 산다 이런 느낌은 그 회사를 내가 투자하는 거죠. 이 어떤 A라는 회사의 채권을 내가 샀다 그러. A라는 회사가 되게 잘 나갈 것 같으니까 그 회사의 채권을 사서 길게는 몇 년 안에, 짧게는 몇 개월 안에 그 채권에 해당되는 이익률, 수익률을 받는 건데, 여기는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니까 독립공채를 발행했다는 건 무슨 뜻이냐? 독립운동을 지원을 했다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채권을 발행했어요. 독립공채라는 공채를 발행하면 그거를 사는 사람들은 독립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하는 독립운동 내지는 독립활동, 여러 가지 정치활동들을 지원해주겠다는 뜻이죠. 물론 이제 몇 년 후에 이 독립공채를 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돈을 갚겠다라는 뜻의 내용도 있는데, 다시 돌려주게 된 계기는 1983년에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거 독립공채 갖고 있는 분들한테 당연히 돈을 돌려줘야 된다. 채권을 구입하셨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돈과 이 수익률을 좀 지원을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1983년에나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요, 결국에 여기 뒤에서 나오겠지만 나중에는 흐지부지 돼서 조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돈도 많이 부족하고 되게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셨던 분들이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활동하던 사람들이셨어요. 그래서 뭐 독립공채를 발행하고 나중에는 빚을 갚겠다고 하셨지만 이 공채가 일종의 빚이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그들의 이익을 위해 쓴 게 아니라 그들의 독립운동을 위해서 쓴 거니까 제때 못 갚았다 해도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일반 회사 같은 느낌은 아니니까. 선생님 같으면 이때 당시에 독립공채를 샀을까요? 저는 샀을 것 같습니다. 약간 소심하고 좀 용기는 없지만 나가서 막 직접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막 그럴 자신은 솔직히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 좀 서스럼 없이 독립공채를 구매를 했을 것 같고요. 근데 독립공채 갖고 있으면 또 일본 애들이 잡아갔대요. 너 독립공채 갖고 있니? 하면서 이제 다 잡아가고 독립공채 발견하면 다 찍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다음에 외교. 외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회의, 파리 강화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김규식이라는 분이 가셔서 조선의 독립을 계속 주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국민위원회는 미국 워싱턴에 설치된 이른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외교부. 미국 워싱턴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위원회는 한국인 교인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이른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그러니까 외교활동을 하는 정치조직, 외교활동 조직으로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군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군무부라는 걸 만들어서 나름 그 군사적인 체계를 잡으려고 했는데 초기에는 구체적인 군부대를 만든 건 아니고요. 바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하고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거기에다가 돈도 지원해주는 역할을 이 군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고요. 자,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방향을 찾으려 하다.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결국에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일본이요, 중국까지 먹죠. 알고 계시죠?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일본이 어디도 먹어요? 중국도 먹고 동남아시아도 먹고 태평양 일대를 많이 먹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상하이조차도 임시정부를 운영할 장소로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잠시만요. 여러분 방금 전에 이게 무슨 안내 방송이 와가지고요. 제 이 수업 영상을 잠깐 끊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일본이 이제 중국이나 동남아시아까지 다 지배하는 과정에서 이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운영하기가 힘들었어요. 위치선으로. 그래서 나중에 뭐 중국 내륙 쪽으로 출칭으로 들어간다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일제감시와 탄압이 되게 심했고, 그 다음에 연통제, 보통 국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연통제와 교통국이 걸려요, 많이. 이제 비밀로 몰래 하다가 일본의 그런 어떤 그 압제와 탄압, 감시에 의해서 걸려서 다 파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정부가 운영되기가 힘들죠. 여러모로. 그래서 흐지부지 되고 막 없어지고 한동안은 잠시 멈췄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국민대표회의 개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을 거다. 우리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자.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거죠. 예. 지금도 우리 뭐 코로나19 때문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행정부 쪽에 있는 사람들 비상대책위원회 많이 하시죠.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자, 어떻게 뭐 등교계약을 연날로 하자, 학교를 어떻게 보내자,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일본의 감시 때문에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어요. 내부적인 요인이 뭐냐?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 달라. 뭐가 다르냐? 다 독립은 하고 싶어요. 빨리 독립은 하고 싶은데 독립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뭐 얘는 싸워서 독립하자. 우선 당장 싸우지 말고 준비하자. 아니다. 외국하고 지속적인 교류를 해서 미국이나 유럽 여러 열강들에게 좀 도움을 받자. 뭐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뭐 같은 마음은 하나지만 독립을 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지만 생각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열도 많이 되고 가뜩이나 또 일제 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이런 의견에 서로의 조율을 하지 못한 채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지죠.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너무 안타깝죠. 그러다가 다시 김구 선생님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이 되면서 꾸준히 나중에는 이제 한국광복군이라는 군부대도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영을 하면서 꾸준히 광복할 때까지는 운영을 하십니다.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자, 여기서 이승만, 안창호, 신채호 선생님들의 그 독립운동 방법, 그 다음에 독립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2페이지가 아니라 3페이지 공부한다고 했죠. 그래서 56페이지 보시면 이 세 분의 얼굴이 나와 있고요. 이 세 분의 멘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고 그거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같이 교과서 보실까요?
자, 우리 우선은요, 55페이지에 맨 밑에 주제 탐구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6페이지에 그 국민대표회의에 관한 새 인물의 주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5페이지의 주제 탐구 맨 밑에 같이 살펴볼까요? 자, 거기 보면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주제가 나와 있는데,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차이점은 제와 민이죠. 근데 대한제국은 바로 황제가 주인이란 뜻이고요. 대한민국은 바로 민, 백성, 국민, 시민, 즉 우리가 주인이란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한국 국제는 바로 고종이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만든 법이고요. 여기 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으로, 이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든 법 조항이고요. 이 다는 바로 우리나라의 헌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 대한국 국제 제2조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불변의 전제정치이다. 제3조 대한국의 대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자, 여기서 보다시피 만세불변의 전제정치, 전제는 이제 황제가 모든 것을 다 끌고 간다. 그 다음에 황제가 군권도 자기가 다 갖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황제라는 뜻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대한민국 임시헌법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음. 자, 여기 대한민국 임시정부 임시헌장을 보면 민주공화제라는 표현과 주권은 인민 전체, 인민이 곧 국민, 백성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1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서 나타나는 정치체제의 차이점을 이야기해보자. 자, 가랑 나는요,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선 여기는 황제, 여기는 바로 주권은 인민 전체에 있다. 이게 차이점이 아닐까요? 한번 정답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는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이다. 황제가 다스리는 황제의 국가, 즉 주권이 황제에게 있는 입헌군주제를 채택했다. 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며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그동안 입헌군주제와 그 다음에 공화제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그냥 왕이 있고 없고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입헌군주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있어요. 뭐 가까운 나라는 일본이나 영국은 입헌군주제를 운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왕이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은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의원 내각제를 통해서 국회의원 안에서 총리를 뽑고 그 총리에게 이제 정치적인 권한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조금 군주제가 더 강렬한 입헌군주제를 좀 시행을 했네요. 요게 차이점입니다. 입헌군주제와 공화정. 아마 친구들 다 많이 눈치채셨을 거예요. 자, 나다에서 공통되는 정치체제 밑줄 그어보자. 너무도 쉽네요. 여기 민주공화제, 그 다음에 여기 민주공화국. 똑같은 말입니다. 정답 살펴볼까요? 네, 맞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탐구 정리하셨죠? 주제탐구 정리하셨으면 우리 56페이지 펴볼까요? 그러면 56페이지에 바로 이승만, 안창호, 그 다음에 신채호, 이 세 분이 어떤 이야기를, 독립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분들의 주장과 생각은 어떤 건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만) 한국인의 이름으로 각하께서 여기에 동봉한 청원서를 평화회의에 제출하여 주시고
연합국 열강이 장래에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하에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는 바입니다. 자, 이승만은 이때 당시에 위임통치 청원서라고를 통해서 위임통치를 주장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보면 우선 일본의 통치로부터 한국을 해방시켜, 한국은 아직 많이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누구의 보호를 아직은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좀 계셨어요, 이승만께서. 그래서 여기 보면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이 국제연맹이 뭐냐면 지금 현재 유엔입니다. 요때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이라 유엔이라고 안 하고, 즉 국제연합이란 조직이 없었어요. 그때는 국제연합 유엔이 없었고, 그 전신 국제연합 유엔이란 조직의 바로 전신인 국제연맹이 있었는데, 그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를 받으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독립을 확실히 보장받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제연맹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한 평화기구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서 우리가 위임 통치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일본에게 독립을 해야 된다.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외교론. 네. 이승만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외교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자, 이제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바랄 바는 오직 우리의 힘이 외다. 우리의 급사무는 지식의 힘과 금전의 힘과 단결의 힘을 가진 중견의 힘을 예비할 것이외다. 더욱이 이 앞으로는 원동의 주의를 발전하여 동지자를 모집하며 근거지와 학교를 시설하며 출판 사업을 실시하고 실업을 장려하여 앞날의 큰일을 감당할 만한 확고한 토대를 세우며 차설을 밟아 진행할 것이외다. 자, 여기 안창호 선생님께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에 비해서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스타일이냐? 준비하자. 여기 보면 학교를 시설하며 출판 사업을 실시하고 실업을 장려하여 앞날의 큰일을 감당할 만한 확고한 토대를 세움. 죄송합니다. 자, 교육과 언론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힘을 키우자라는 스타일이세요. 우선은 준비를 해야 된다. 당장 독립보다는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힘을 합쳐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주장하신 분이 안창호 선생님이고, 신채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날로 곤란하고 생산기관이 전부 박탈되어 의식의 방책도 단절되는 때 무엇으로 어떻게 실업을 발전하며 교육을 확장하며 더구나 어디서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100분의 1의 비교라도 되게 할 수 있느냐. 이상의 이유에 의하여 우리는 기역, 니은 등의 미몽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함을 선언하노라. 자, 단재 신채영 선생님은 역사학자신데요. 이 안창호 선생님의 준비론을 조금 디스? 디스, 예, 그렇죠. 요즘 학생들의 말로는 디스. 솔직히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일본한테 모든 걸 뺏기고 일본의 지배하에 있는데 일본한테 우리가 어떻게, 일본 치하 아래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냐?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취하자. 그러니까 무력으로 군부 이렇게 일으키자. 약간 좀 강하신 방법으로. 여기서 미몽이란 단어는 뭐냐면요, 이제 헛된 꿈이란 뜻이에요. 이 미몽, 몽자가 꿈몽자, 약간 좀 미가 헛되다, 희미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에이, 말도 안 돼, 저 꿈은, 이런 뜻이죠. 기역과 니은엔 뭐가 들어갈지 한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3의 내용을 참조하여 3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 여러분은 뭐 같아요? 저 미몽.
바로 친채호 선생님이 미몽이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외교와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친 외교론도 그 외국 애들이 우리말 들어주겠냐.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의 준비론, 실력 양성론도 야, 우리 일본 밑에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본 밑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있는데 외교랑 준비가 먹히겠냐? 뭐 이런 뜻입니다. 한번 2번 문제도 또 같이 풀어볼게요. 자, 1, 3에 제시된 독립운동 방법의 핵심적인 내용을 각각 요약하여 이야기해보자. 자, 아까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얘기하신 거. 강대국들에게 일제 식민 지배의 부당함과 독립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알리는 외교를 통해 독립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외교론이죠. 그 다음에 2. 요거는 이제 안창호 선생님. 지금은 장차 군대를 기르고 무기를 장만하는 등 전쟁 준비를 착실하게 할 때이며 이를 위해 경제적으로나 교육 면에서도 우리 민족의 실력 양성, 그러니까 준비하고 키우자. 예. 3. 일본의 억압으로 우리의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없으므로 무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 자, 우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기 선생님이 국권수호운동 할 때 아직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서양 열강이나 특히 일본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국권이 침탈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국권수호운동이 세 가지로 크게 나뉘었죠. 항일, 의병, 의거, 그 다음에 애국계몽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1, 2번은 약간 애국계몽 스타일의 사람들이 요런 1, 2번의 스타일로 이제 독립운동을 좀 진행을 하셨고요. 3번 같은 경우에는 항일 의거 및 항일 의병, 그러니까 무력 투쟁으로 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뿌리는 또 항일 의병 내지는 동학농민운동 여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국권 수호 운동과 또 독립운동이 연결되어 있죠. 예.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제가 수행평가로 그 세 개 중에 뭐 하나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이미 머릿속에 고민도 많이 하시고 정리도 많이 하셔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요걸로 수행평가 볼 건데 오늘 또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여러분은 이 1, 2, 3번 중에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원이었다. 내가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해서 이런 안건들이 나왔어요.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이기는 하나 너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1번, 2번, 3번 다 좋은 내용이고 다 맞는 말이지만 또 1번, 2번, 3번의 내용이 다 장단점이 있다, 단점도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게 또 역사 교육이라고 했죠.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우리 개학하고 나서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그럼 나는 이게 좋다 발표하고 싶은 사람 수업 시간에 좀 손 번쩍 들고 같이 발표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긴 수업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의 숙제는 뭘까요? 바로 옆 페이지에 뭐가 보이나요? 중단원 확인하기 보이죠? 네, 중단원 확인하기. 그 다음에 2번, 1, 2번 여기 푸시고 사진 찍어서 위두랑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엔 세계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